저는 올해 63살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지만 동시에 가장 뿌듯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큰아들 민호가 근무하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고 해서 나온 길이었죠. 그런데 응급실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군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형님이었거든요. 저를 평생 무시하고 깔보던 그 사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25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죠. 반면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은 부잣집 처가와 결혼해서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첫 명절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님네 부부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BMW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차를 모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트렁크를 열면서 말했죠. 어머니, 백화점에서 제일 좋다는 한우 세트 가져왔어요. 이거 한 박스에 100만 원짜리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는 역시 달라.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왔어? 어머니한테 드리는 건데 뭐가 비싸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버지 드리려고 명품 벨트도 샀어요. 시아버지도 기뻐하시면서 형님네를 칭찬하셨죠. 저희 부부는 그저 송편이랑 과일 한 박스 들고 갔었는데 그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형님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동서, 너희는 차는 아직 없지? 네, 아직은요. 남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요. 에휴, 요즘 세상에 차도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는 이번에 새 차로 바꿨는데 전에 타던 차라도 줄까? 얼핏 들으면 친절한 것 같지만 그 말투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자선이나 베푸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형님네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도 좀 분발해야지.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 형편대로 살게요. 아주버님이 웃으면서 끼어들었죠. 형편대로? 그래도 요즘 시대에 기본은 갖춰야지. 우리 때는 말이야. 그날 저녁 내내 그런 식이었어요. 형님네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자랑하기 바빴고 우리는 그저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당해야 하는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사업이 괜찮았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수입은 많지 않아도 꾸준했거든요. 저는 임신 중이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큰아들 민호가 돌이 되던 해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연쇄 부도가 난 거였죠. 하루아침에 우리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이었어요. 당시 제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것도 금매로 내놓는 바람에 제값도 못 받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부엌이랑 방이 붙어 있고 화장실만 따로 있는 구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서 들었어. 완전히 망했다며? 네, 형님. 어머, 정말? 아파트도 날렸다고? 에휴, 그러게 사업을 왜 했대? 도련님이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사는데? 단칸방이요. 단칸방? 애도 있는데? 어머나,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요.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형님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어머, 동서, 그 옷 작년에도 입지 않았어? 네. 아직 멀쩡해서요. 에휴,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는 이번에 백화점에서 가족 옷을 새로 맞췄어. 한 벌에 50만 원씩 했는데 역시 비싼 게 달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미정아, 힘들지? 애 키우느라. 괜찮아요, 어머니. 형님이 또 끼어들었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단칸방에서 애 키우는데. 우리 조카 불쌍해서 어쩌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꾸했다가는 더 큰 망신만 당할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에 형님네 아들 준석이가 갖고 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가서 같이 놀려고 했는데 준석이가 소리쳤습니다. 가져가지 마. 이거 비싼 거야. 형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준석아, 동생한테 좀 빌려줘. 싫어. 엄마가 가난한 애들은 물건을 막 다룬다고 했잖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석이를 나무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 미정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날 일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난해? 아니야. 그런데 준석이 형이 그랬는데. 민호야,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나갔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홀 서빙도 했죠.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민호를 봐야 했어요. 점심 먹이고 재우고 나면 오후 2시. 그러면 다시 나가서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한 집에 2시간씩 하루에 2집을 다녔어요.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그렇게 1년을 보냈을 때 둘째 딸을 임신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벌써 생활이 빠듯한데 아이가 하나 더 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딸아이를 낳고 보니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민호가 동생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엄마, 내가 동생 지킬게. 5살짜리가 하는 말이 기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시댁에서 100일 잔치를 하자고 했어요.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죠. 동서, 둘째 낳았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형님. 그런데 말이야, 100일 잔치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 형편의 잔치는 무리 아니야? 저희가 조촐하게 할게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좀 도와줄게. 대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우리도 요즘 경기가 안 좋거든. 결국 시댁에서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형님이 마치 큰 돈이라도 준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우리는 집에서 소박하게 백일상을 차렸어요. 친정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어머니 봤죠? 제가 돈을 줬는데도 저렇게밖에 못 차리네요. 역시 살림 센스가 없어요. 그 말을 시동생한테 전해 듣고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식당 일을 빼고 갔어요. 아이 입학식인데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형님네 가족을 마주쳤어요. 준석이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형님이 제 옷차림을 보더니 말했어요. 동서, 그 옷도 작년 거 아니야? 입학식인데 새 옷 좀 입지. 이게 편해서요. 에휴, 그래도 우리는 이번에 정장 새로 맞췄는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조금 더 나은 대로.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꼭 돈 벌게. 남편도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그렇게 1년을 더 버티니 조금 넓은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좁았지만 아이들이 따로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다행이었습니다. 민호가 3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민호가 굉장히 영리한 아이예요. 특히 수학을 정말 잘해요. 담임 선생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혹시 학원은 다니나요? 아니요. 집에서 제가 가르쳐요. 그런데 이 정도면 영재교육원에 지원해 볼 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민호한테 물었어요. 민호야, 너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 응, 엄마. 특히 수학이 재밌어.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볼래? 응. 그날부터 저는 도서관에서 교재를 빌려다가 민호를 가르쳤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민호 옆에 앉아서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어려서 일찍 재웠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 가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머니, 민호가 전교 1등 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어머, 정말? 우리 손자가? 네, 선생님이 영재교육원도 추천하셨어요. 형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재교육원? 그거 돈 많이 들어. 동선애가 감당할 수 있겠어? 장학금 제도가 있대요. 장학금? 에휴, 그래봤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준석이도 우리 학원에서 상위권이야. 아주버님이 거들었죠. 맞아요. 요즘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스펙이 중요하지. 우리 준석이는 영어, 수학, 과학 학원 다니고 피아노, 태권도도 배워요. 한 달에 학원비만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인류대학 보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막막했어요. 우리는 학원비를 댈 형편이 안 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민호 학원 보내야 할까요? 보내고 싶은데 돈이. 제가 일을 더 할게요. 저녁 시간대에 편의점 알바라도 구해볼게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민호가 공부를 좋아하는데 기회를 주고 싶어요. 결국 저는 저녁 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식당 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정집 청소,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 일.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 많아야 5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한 달에 8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민호를 수학학원에 보냈습니다. 민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학원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죠. 그 소식을 듣고 형님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서, 민호 수학상 받았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거 받아봤자 소용없어. 요즘은 수학만 잘해서는 안 돼. 영어, 과학, 논술 다 잘해야 해. 준석이는 논술학원도 다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만한 값어치는 해. 그렇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동서 같은 집안에서 의사나 변호사 꿈꾸는 거 현실적이지 않아. 차라리 기술 배워서 취직하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님, 저는 민호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에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돈 없으면 꿈도 없는 거야. 현실을 봐야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형님 말이 맞는 걸까?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아이들 꿈도 꿀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엄마, 나 의사 되고 싶어. 의사? 응. TV에서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람들 살리는 거 너무 멋있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저는 민호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민호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엄마, 의대 가려면 공부 엄청 잘해야 하지? 그럼, 전국에서 제일 잘해야 해. 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민호 못할 게 뭐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민호한테 좋은 교재라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름은 지은이었죠. 지은이도 오빠처럼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 나도 오빠처럼 1등 할래. 그래, 우리 지은이도 할 수 있어. 남편도 힘을 보탰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을 많이 보낼 순 없었지만 도서관은 공짜였으니까요. 애들아, 우리 집은 가진 게 많지 않아. 하지만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교육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과학고에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엄청 높았지만 민호는 합격했습니다. 형님한테 그 소식을 알렸더니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과학고? 거기 나와봤자 취직 안 돼. 준석이는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할 거야. 그게 더 유리하거든. 하지만 민호는 과학고에서 실력을 쌓았어요. 밤낮 없이 공부했고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도 입상했죠. 고3이 되었을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대 의대 갈 거야. 서울대 의대? 응. 거기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엄마 아빠 부담 안 드릴 수 있어.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 나이에 부모 걱정을 하다니. 민호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괜찮아. 알아. 근데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의사 되는 게 내 꿈이잖아. 수능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앞에서 민호를 배웅했어요. 민호야,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만 해. 응, 엄마. 걱정 마. 그해 겨울, 민호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생으로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러워.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안아주었어요. 아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시댁에 그 소식을 알렸더니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어머, 정말 우리 손자가 서울대 의대를. 하지만 형님의 반응은 달랐죠. 서울대 의대? 거기 나와도 의사 되려면 또 몇 년 걸리잖아. 그동안 돈은 얼마나 들고. 준석이는 차라리 취직해서 빨리 돈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때 준석이는 지방사립대에 겨우 합격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호가 대학에 들어간 후 지은이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지은이는 오빠만큼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 좋은 꿈이네. 응. 나중에 가난한 아이들 가르쳐 주고 싶어. 우리처럼 힘든 애들한테 희망 주고 싶어. 지은이도 착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네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였죠. 미정아, 우리 큰아들이 사기를 당했대. 거래처에서 돈을 떼먹고 도망갔대.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얼마나 큰 피해예요? 몇 억이 넘는다더라. 집도 넘어갔대. 형님네도 우리가 겪었던 일을 겪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얼마 후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네, 형님. 우리 완전히 망했어. 집도 넘어가고 차도 다 뺏겼어.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었지. 갑자기 사과를 하니 어색했어요. 괜찮아요, 형님. 괜찮긴. 너도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위로는커녕 비웃기만 했잖아.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죠. 민호가 의대 3학년이 되었을 때 지은이가 교대에 합격했어요. 두 아이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 형님네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준석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형님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푸념을 했습니다. 동서, 우리 준석이가 말을 안 들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 그래도 아직 젊잖아요. 천천히 찾아갈 거예요. 동서는 좋겠다. 애들이 다 공부 잘해서 저희도 힘들게 키웠어요. 그래도 동서는 운이 좋았어.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운이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운이라니. 민호는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갔어요. 외과를 선택했죠. 엄마, 외과 의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레지던트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호는 밤낮 없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했죠.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전문의가 되었어요. 32살의 나이에 훌륭한 외과 전문의가 된 거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식 의사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 민호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어려운 수술도 맡게 되었죠. 지은이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기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동서,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가 교통사고가 났어. 하반신이 마비됐대. 지금 응급실이야.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병원.
그곳은 민호가 근무하는 병원이었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고 형님네 부부가 울고 있었어요. 준서가, 형님이 아들을 부르며 울고 있었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이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의 전문의를 모셔야 합니다. 마침 저희 병원에 척추외과 최고 권위자가 계십니다. 누구요? 김민호 교수님입니다.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김민호? 네, 저희 병원 최고의 외과 전문의십니다. 형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민호가 걸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민호는 프로페셔널하게 말했어요. 형님네를 알아봤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저는 담당 주치의 김민호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호야? 네, 큰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이 형 상태가 심각합니다. 척추 3번과 4번 사이에 골절이 있고 신경이 눌려 있어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됩니다. 그럼 수술하면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 얼마나 걸려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비용은 그건 나중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환자 생명이 먼저입니다. 민호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형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동서, 네, 형님.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는 너희를 무시했잖아. 가난하다고, 형편없다고. 형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지금 내 아들 생명이 내 아들 손에 달렸어. 이게 뭐야, 이게. 민호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6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민호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중요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형님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어나세요, 큰어머님. 전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들을 살려줬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의무니까요. 그 말에 형님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참았던 그 세월들. 엄마. 민호가 제 옆에 섰어요. 고생했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다 알아. 근데 엄마 나 의사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사람들 살릴 수 있어서 행복해. 그래 아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준석이는 석 달간의 재활 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퇴원하는 날 형님네 가족이 민호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천천히 회복하세요, 준석이 형.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너처럼 열심히 살게. 그 후로 형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희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를 자랑스러워했죠.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잘 키웠다. 민호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다 지난 일이에요, 형님. 아니야.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내 아이들 미래를 비웃었어. 그런데요? 너는 묵묵히 내 길을 갔어.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형님도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변명할 자격이 없어. 대신 이제부터라도 잘 살게. 준석이도 정신 차렸어. 그 후로 준석이는 재활치료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기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요. 민호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시간이 흘러 민호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고 지은이는 헌신적인 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형님네가 우릴 무시하던 그 시절,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그날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화려한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묵묵히 제 길을 걷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형님네가 우릴 무시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을 더 잘 키웠죠. 그 결과 민호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고 지은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형님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말해요. 동서,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너를 본받아야겠어. 모료 형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 그게 대단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세월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싶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냈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믿었죠. 돈이 없어도 집이 좁아도 남들이 무시해도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함께 있잖아. 그 말을 믿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의 민호와 지은이가 된 거죠. 지난주 병원에서 형님네를 마주쳤을 때 저는 복수를 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죠. 준석이가 다쳐서요. 하지만 민호가 준석이를 살린 걸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형님은 우릴 가난하다고 무시했지만 결국 그 가난한 집 아들이 자기 아들을 살렸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잘났고 못났는지, 그건 돈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죠. 저는 가난했지만 아이들한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어요. 형님은 부유했지만 아이한테 남을 무시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35살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의학 논문으로 상도 받았어요. 지은이는 31살인데 학교에서 최고의 교사로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아요.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으니까요. 남편도 이제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빚도 다 갚았죠. 우리는 작년에 작지만 아담한 아파트를 샀어요. 투룸이 아닌 진짜 방 3개짜리 아파트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때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명절이 되면 이제 형님네가 먼저 연락을 해요. 동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음식 준비할게. 괜찮아요, 형님. 시댁에서 보는 게 맞죠? 아니야. 너희가 수고했으니 이번엔 내가 할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형님이 우릴 무시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릴 챙기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깨닫고 변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말해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 너희 길을 묵묵히 걸어가. 그게 최고의 대답이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고마워, 아들. 엄마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이제 63입니다. 젊은 시절만큼 힘은 없지만 마음은 더 평온해요. 뒤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그날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그 시절.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가끔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이들을 믿고 제 길을 걸었죠. 하지만 돈도 없었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이에요. 어떻게 끝나느냐?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작지만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요. 형님네는 많은 걸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그것도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마라톤 같아요. 처음에 앞서간다고 해서 끝까지 1등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죠. 저는 그렇게 달렸어요. 느리지만 꾸준하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 저는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 길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두워도 언젠가 빛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의사 아들과 교사 딸을 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복수보다 값진 것, 그건 바로 행복이었어요.